안녕하십니까. 저 유통관리사 유통물류 1반의 제1장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중에서 제4절에 나와 있는 유통경로 및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저 유통경로 및 구조는 원래 유통관리에서 가장 기본되는 내용입니다. 유통경로의 유통경로 및 구조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통경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통경로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개념도 시험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념은 이미 다 앞에서도 본 거죠. 유통경로. 그래서 유통경로라고 할 때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경로를 갖다가 유통경로라고 합니다. 통로라고도 하고 또 단계라고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는 존재하는 유통기관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도매상과 소매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귿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통경로는 제조업자, 즉 생산자로부터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걸 유통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통경로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4P가 있는데 4P의 중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케팅 요소와는 달리 유통경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유통경로의 전략적 중요성 나와 있죠. 전략적 중요성 해가지고 바로 유통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유통경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경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케팅 요소와는 달리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했고,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비탄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케팅 요소와는 달리 한 번 결정되면 다른 유통경로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비탄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유통경로를 처음에 설계하고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유통경로의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데 그 뒤은 보시게 되면 유통경로의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순서가 나와 있죠.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고객 욕구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고객 욕구를 갖다 분석한 다음에 기업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통경로와 관련된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로 커버리지 전략과 경쟁 구조, 경로 구조를 갖다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경로 구성원, 유통경로상의 경로 구성원을 누구누구 쓸 것인가. 그런데 도매상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둘인 경우도 있잖아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이 둘인 경우도 있죠. 근데 산지 수집상이 있기 때문에 도매상이 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경로 구성원들을 누구누구를 줄 것인가 하는 거,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경로의 설계와 관련해가지고 그 단계 나와 있는데 아주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유통경로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유통경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시 하기엔 뭐예요? 경로상의 중간상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인데, 이게 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크게 보시면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분업의 원칙이 있고요. 세 번째,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집중 준비의 원칙 또는 집중 저장의 원칙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왔는데, 이건 시험에 아주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 또는 유통경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유통경로에서 중간상이 없다. 그 중간상이 없다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직접 거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간상이 개입하게 되면 거래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수가 감소한 그만큼 거래 비용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거래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가 3명이 있습니다.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예컨대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상이 없다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생산자도 1, 2, 3, 4 다 상대해야 될 것이고, B도 1, 2, 3, 4 다 상대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생산자가 3이고 소비자가 4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상이 없는 경우라면 거래수가 몇 개죠? 거래수가 3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중간상이 없다면 거래수는 3 곱하기 4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중간상이 하나 꼈습니다. 중간상이 하나가 꼈다. 그럼 중간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산자 3이 있지만 중간상하고만 거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4이 있지만 중간상하고만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상이 하나가 꼈다고 하면 이럴 때 중간상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 이럴 때 거래수가 몇 개입니까? 거래수가 3 더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거래수가 12개였는데 중간상 하나가 킴으로써 거래수가 7개를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거래 비용도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정리해 보면 만약에 생산자가 N명이 있고 소비자가 N명이 있다. 이럴 때는 만약에 중간상이 없다면 거래수는 뭐예요? M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중간상이 하나가 개입하게 되면 거래수는 뭐예요? M 더하기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M 곱하기 N, M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거래수와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 그래서 중간상이 개입하게 되면 거래수가 줄고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 그래서 중간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분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조와 유통. 제조업자는 뭐예요? 제조만 담당할 때, 또 유통업자가 유통만을 담당하는 게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업의 이익은 다 알고 있죠. 분업이 있게 되면 뭡니까? 일이 전문화되는 거예요. 전문화 또는 특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만 하다 보면, 자기가 맡은 그 일만 하다 보면 숙련도가 높아지고, 숙련도가 높아지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분업의 이익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뒤에 따라오는 말이 분업과 전문화 또는 특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숙련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업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경험 효과 얘기했었죠. 누적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비가 하락할 때 이걸 경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효과에 따른 숙련도나 노하우가 증진됨으로써 전문화가 이루어져요.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업의 원칙은 이은에 나와 있지만 유통경로 상에서도 일단은 제조와 유통을 갖다 분리했지만 유통경로 상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경로 상에서도 협상, 주문, 촉진, 금융, 정보 수집 등의 기능, 이걸 여러 중간상들이 분담하여 수행한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효율성이 높아져가지고 전체 유통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가격도 그만큼 이제 비용이 낮아지게 되니까 가격도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갖다가 분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그 세 번째는 그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참 약간 특이합니다. 변동비 우위의 원칙. 이게 원래 일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변동비 우위의 원칙은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생산비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비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든가 이와 관련된 비용은 대부분 다 고정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정비의 비중이 큽니다. 반면에 유통업의 경우에는 뭐예요? 변동비의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규모의 경제가 있었는데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자본 투자를 늘려갖고 자본 투자를 늘려가지고 생산 규모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예요. 근데 만약에 제조업자가 유통까지 함께 담당하게 되면 전체 비용 중에서 뭐예요? 고정비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거죠. 낮아지게 된 그만큼 규모의 경제 이익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통을 분리한 다음에 제조만 하게 되면 전체 비용 중에서 고정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겠죠. 고정비의 비중이 커지니까 그만큼 규모의 경제 이익을 크게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와 유통을 분리해가지고 제조업자가 제조만 담당하게 되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 이익을 크게 얻고 그만큼 제품을 싼 값에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낮은 비용으로. 이걸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와 유통을 분리해가지고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그만큼 규모의 경제 이익을 크게 얻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약간 좀 매칭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매칭이 안 되는데 이렇게 불러왔고 또 시험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이걸 변동비 우위의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집중 준비의 원칙이 있습니다. 집중 준비의 원칙은 특히 중간상의 존재 이유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도매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집중 저장의 원칙, 중간상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원활한 소비를 위해서 저장해야 될 제품의 총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소매상이 필요로 하는 많은 품목을 도매상이 대량으로 저장한다는 얘기죠. 대량으로 저장하게 되면 그만큼 소매상마다 보관해야 될 양을 줄여준단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도매상이 이런 기능이 없다면 소매상마다 물건을 많이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도매상이 있기 때문에 각 소매상들이 저장해야 될 양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걸 집중 준비의 원칙 또는 집중 저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특히 도매상의 존재 이유, 소매상보다는 도매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유통경로가 필요한 이유 또는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를 갖다 네 가지.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과 분업의 원칙, 변동비 우위의 원칙과 집중 준비의 원칙 해가지고 네 가지로 꼭 묶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또 나옵니다. 늘 나오는 거니까요. 자, 다음은 유통경로의 유용성인데 앞에서도 우리가 유통의 효율성, 유통의 역할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뭐 다 그거 집약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유통경로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용이 반복되는데, 자, 1번 보시게 되면 유통경로의 효용과 기능해가지고 유통경로가 창출하는 효용을 몇 가지 제시해 놨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은 앞에서도 봤었죠. 자,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게 뭡니까? 자, 시간적 효용.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비자 욕구를 갖다 충족시켜주는 효용. 시간적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시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게 시간적 효용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장소적 효용은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입니다. 원하는 장소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죠. 이게 바로 장소적 효용입니다. 자, 세 번째가 소유적 효용이 나왔는데 그 의미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유적 효용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소유권을 갖지 않고서도 소비자가 제품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서도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예컨대 외상으로 판매합니다. 외상 판매 또는 할부 판매하는 거예요. 외상이나 할부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직 대금 지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 구매해가지고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걸 소유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서도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뭐예요? 소비자가 효용을 얻는다는 거. 이걸 소유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 효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중간상에 유통경로에 있는 중간상에 신용 판매, 할부 판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 소유 효용 그렇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적 효용. 마지막으로 형태적 효용이 있는데, 자, 형태적 효용은 뭐냐? 자, 소비자가 원하는 단위만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원래 우리가 포장 단위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장 단위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형태적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돼가지고 출하되는 상품의 수량을 소비자가 원하는 적절한 수량으로 분배함으로써 창출되는 효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류센터에서 소분한다고 그러죠. 작게 나눠가지고 다시 포장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이런 것이 이제 유통경로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형태적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경로가 창출하는 효용, 시간적 효용, 장소적 효용, 소유적 효용, 형태적 효용 네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자, 소유적 효용 의미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할부 판매, 외상 판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유통경로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유통경로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것은 유통경로가 창출하는 효용을 봤고 여기서는 유통경로의 기능입니다. 자, 유통경로가 여러 가지 효용을 창출하는데 이러한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중간상이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간상이 담당하는 기능 해가지고 먼저 교환 과정을 촉진합니다. 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중간상이 있게 되면 그만큼 교환 과정이 촉진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중간상이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조업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각 제조업자로부터 물건 따로따로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상이 있어가지고 각 제조업자로부터 물건을 다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구색을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유통경로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간상이 있기 때문에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매상 한 군데만 방문하면 필요한 물건을 다 골고루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켜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비자와 제조업자를 연결시켜주는 기능. 이것도 역시 유통경로의 기능입니다. 소비자와 제조업자를 연결시켜주는 기능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조업자를 대신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아프터 서비스라든가 등등 제품의 배달이라든가 설치 이걸 대신해주죠. 그래서 그만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보 제공 기능도 있죠. 소매업의 경우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상품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유행에 관한 정보 이런 걸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통경로가 담당하는 기능이라는 거 보시고, 그래서 이 아래 그림 보시게 되면 자, 궁극적으로는 유통경로상에서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소유 효용이 창출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제조업자하고 도매업자 간에, 도매업자하고 소매업자 간에,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지금 우리가 준 핵심적인 내용이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는 기능,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품 구색을 제공하고 쇼핑 편의성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기능도 있죠.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자, 구색 맞춤, 자, 소단위 판매, 기술 지원, 신용 및 금융 지원이라든가 소매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물론 여기서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통경로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유통경로의 기능 중에서 최근에 처음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옛날에는 안 나왔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유통경로의 분류 기능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분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이걸 구색 갖춤 기능이라고 합니다. 구색 갖춤 기능. 사실 뜻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색을 맞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 한꺼번에 사기를 원하는 물건들을 갖다가 여러 생산자로부터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에게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구색 맞춤입니다. 소비자는 매장에 한 번만 방문하면 필요한 물건을 뭐 다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색 맞춤이라고 하는 겁니다. assortment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자, 생산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구색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구색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갖다가 연결시켜 이런 게 바로 중간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상은 여러 생산자로부터 여러 가지 상품을 구입하여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뭐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죠. 유사한 것끼리 분류한다. 분류하는 걸 sorting out이라고 합니다. 분류하고 그 다음에 뭐야? 분류한 걸 또 모아놔야죠. accumulation입니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같은 상품들을 팔기에 알맞은 크기로 나눕니다. allocation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객이 사기 편하도록 구색을 갖추는 겁니다. sorting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괴리를 없애주는 거, 이런 것을 구색 갖춤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 여러 생산자로부터 여러 가지 상품을 구입해가지고 같은 것끼리 분류합니다. sorting out입니다. 모아놓습니다. accumulation이고 같은 상품들을 팔기에 알맞은 크기로 나누는 거예요. allocation.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이 사기 편하도록 구색을 갖춘다. sorting.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구색 갖춤 기능 또는 분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류 기능을 분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간상은 형태적, 소유적, 시간적,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겁니다. 자, 분류 기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먼저 이은에 이제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sorting out 또는 등급 분류라고 그래요. 분류 또는 등급 분류. 여러 생산자로부터 공급된 이질적인 제품들을 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용량, 품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걸 분류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집적이라고 그래요. 모아놓는 걸 accumulation 해가지고 이걸 집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수합이라고도 합니다. 집적 또는 수합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도매상은 소매상을 위해, 소매상들은 소비자를 위해서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제공되는 제품들을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량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다량으로 구매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분배를 해야죠. 또는 배분합니다. 자, 유통과정상에서 도매상은 소매상이 원하는 단위로 소매상에게, 또 소매상은 소비자가 원하는 단위로 소비자에게 연속적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색 갖춤이 있습니다. assorting. 그래서 중간상이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갖다가 구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 배분된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매장에 진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한 번에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거 갖다가 구색 갖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거기 이제 비읍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자, 집적과 등급 분류. 자, 집적하고 등급 분류는 등급 분류가 분류입니다. sorting이에요. 그래서 분류하고 집적은 주로 농산물 분야에서 필요한 겁니다. 농산물 분야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분과 구색은 주로 공산품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 요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색 형성 과정 해가지고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생산물이 이질적이냐 동질적이냐. 대부분 다 농산물은 이질적이죠. 농산물은 대부분 다 이질적입니다. 반면에 공산품은 대부분 다 동질적이에요. 가지고 이제 가로치기는 뭐예요? 자, 산개,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 모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x2 매트릭스로 만들어가지고 자,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 자, 거기 이질적 생산물을 갖다 나누는 겁니다. 분류예요. 분류. 반면에 이제 그 오른쪽 아래 보면 두 번째 집적이 나와 있죠. 이건 동질적 생산물을 모으는 겁니다. 집적은. 그러고 나서 이제 동질적 생산물을 나누는 게 분배고 그 다음에 이질적 생산물을 갖다 모으는 게 구색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12년까지인가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이게 새롭게 이제 최근에 나온 유통 관련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틀린 분들이 많아요, 꽤. 그래서 이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거기 특히 이수홍 교수하고 여동기 교수가 쓴 유통관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박찬욱 교수가 쓴 실전 유통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쓰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교과서에도 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특히 구색 갖춤 기능에 대해서는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유통경로의 기능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제조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의 유통경로에서 한 8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8가지 활동을 갖다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전부터 그냥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다. 그럼 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방향으로 갈 때 이럴 때 이걸 전방이라고 하는 거죠. 전방. 그 다음에 소비자로부터 생산자 방향으로 갈 때 이때 이걸 후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방과 후방 개념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업들끼리 통합할 때 만약에 제조업자가 소매상을 통합한다. 전방 통합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자, 소매상이 제조업자를 통합한다 그러면 이럴 때 뭐라 그래요? 후방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은 소비자 방향이고 후방은 생산자 방향이에요. 양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죠. 이걸 양방이라고 합니다. 양방 또는 쌍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흐름 중에는 전방 흐름이 있고 후방 흐름이 있고 양방 흐름이 있는데 8가지 흐름을 갖다가 3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옛날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흐름으로 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상품이 있죠. 상품이 있고 반면에 상품 대금은 일로 가겠죠. 또 주문도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하는 거죠. 반면에 협상은 뭐예요?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협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금융도 쌍방입니다. 금융도 쌍방이고. 이렇게 해갖고 8가지 흐름을 갖다가 3개의 흐름으로 나눠가지고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유통기능을 8가지로 구분했을 때, 자, 3가지로 구분하면, 자, 먼저 전방기능 흐름에 뭐가 있습니까? 전방기능 흐름 또는 전방흐름이라고 합니다. 전방이라고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상품이 있잖아요. 상품과 소유권이 있죠. 상품과 함께 물론 이제 소유권이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촉진이에요. 촉진,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광고나 선전을 하는 거죠. 광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생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촉진도 여기 포함됩니다. 전방 흐름에 해당하는 것이 상품과 소유권 촉진. 이것이 전방 기능 흐름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후방 기능의 흐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거죠. 주문하고 판매 대금 이겁니다. 주문하고 판매 대금은 생산자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방 기능 흐름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양방 기능 흐름에 포함되는 거. 협상과 금융 또 위험부담 기능 이런 것들이 양방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흐름을 갖다가 전방, 후방, 양방 구분해가지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통경로의 효용 및 기능 정리해놨는데 시간적 효용부터 해갖고 효용 쭉 나와 있고 마케팅 기능 관련된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역할 나오는데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표로 종합해 놓은 겁니다.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통경로의 유형과 관리입니다. 유통경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상품의 유통경로하고 또 상품의 경우에도 상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가 있고 또 상품이라고 해도 소비재가 있고 산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현실적인 유통경로의 유형이 다양한데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소비재 유통경로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재 유통경로의 이용해가지고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갖다 보시게 되면 소비재 유통경로의 유형. 유형이 이런 뭐죠?
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직접 유통이라고 합니다. 직접 유통 또는 직접 마케팅 경로라고 그래요. 직접 유통 또는 직접 마케팅 경로. 자,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겁니다. 자, 유형 2는 뭐예요? 소매상이 하나 있는 경우죠. 자, 최근의 경향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전자상거래라든가 또 IT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도매상이 점점 소멸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매상이 점점 소멸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소매상 하나만이 경로상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유형 2입니다. 그러니까 유형 3은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도매상 하나, 소매상 하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가 도매상이 2개가 있습니다. 도매상, 중간 도매상, 소매상인데 보통 농산물의 경우에는 산지, 수집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지, 수집상이 수집한 다음에 도매상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도매상은 소매상한테 넘기죠. 그래서 농산물의 경우 보통 유형 4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농산물의 경우 산지, 수집상이 있기 때문에 유형 4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좀 참고로 보시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흐름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산업재가 있습니다. 자, 산업재의 경우에는 산업재 고객이 누구예요? 제조업자입니다. 제조업자가 산업재 고객이죠. 산업재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MRO 제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산업재입니다. 그래서 산업재 유통 경로의 경우에도 자, 산업재 유통업자 하나가 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제조업자 총판이나 영업점이 하나 끼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거기 그림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제조업자에 의한 직접 판매가 일반적이다. 이게 제일 큰 일반적인 경우에 산업재의 경우에는 자, 산업재의 경우에는 제조업자에 의한 직접 판매가 일반적입니다. 예전에 한번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산업재 유통 경로로서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형 1. 자, 유형 1이 산업재 유통 경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는 게 여러 유통 관련 교과서에 많이 나온 거예요. 마케팅 교과서에도 나오고. 근데 이걸 나왔는데 답이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유형 1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많이 냈습니다. 이의 신청을 많이 냈는데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재 유통 경로 그렇지만 여전히 교과서에는 대부분 다 뭐예요? 제조업자에 의한 직접 판매, 즉 유형 1이 가장 일반적인 산업재 유통 경로의 유형이다.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이의 신청 들어가면 꼼짝사상 못합니다. 틀린 건 확실히 틀렸다고 그래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제도가 허술했기 때문에 뭐 같은 입장에 있는 그 출제자 보호한다고 분명히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이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산업재 유통 경로의 유형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유형 1이다 하는 거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서비스의 유통 경로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의 유통 경로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자, 서비스의 유형, 특성을 보셔야죠. 물론 서비스의 특성 같은 것들은 이제 마케팅에서 서비스 마케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옵니다. 자, 서비스의 특성 뭐가 있습니까? 자, 무형성이 있죠. 눈에 안 보입니다. 무형성이 있고 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생산되는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생산되는 동시에 소멸됩니다. 생산되는 동시에 소멸되고 또 생산자와 제공자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서비스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는 무형성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가지고 이제 무형성이 있기 때문에 자, 서비스는 저장되거나 저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서비스는 저장되거나 이동될 수 없다. 서비스는 생산되는 장소와 판매되어지는 장소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또 생산되는 동시 소멸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안 나왔는데 예전에 유통관리사 초창기 시험에 한 2번 나왔던 겁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코틀러의 마케팅 관리 교과서에도 서비스의 유형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뭐 너무 초보적인 거니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사람 중심의 서비스하고 설비 중심의 서비스하고 제품 관련 서비스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 사람 중심의 서비스는 설비는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근데 변호사의 법률 자문, 교수의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 경비원의 경비 이런 것들이 사람 중심의 서비스죠. 자, 설비 중심의 서비스는 뭐냐? 상당한 설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운수업, 숙박업, 레저업, 또 치과의사의 진료. 의사의 진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과의사나 정신과의사의 진료. 내과의사나 정신과의사의 진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사람 중심의 서비스죠. 그렇지만 치과의사나 외과의사, 정형외과의사의 진료는
설비 중심입니다. 그것도 한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관련 서비스인데 뭔가 파는 겁니다. 뭐 입장권을 판매한다든가 제품을 판매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제품 관련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한번 좀 예전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참고로 구분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2번에 나와 있는 게 유통경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통경로 관리. 자, 이건 이제 경로 구성원들 간에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하니까는 뭐요? 경로 구성원들 간에 뭐요?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이걸 갖다가 잘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이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게 바로 유통경로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 각 경로 구성원들은 뭐 자기 이익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귿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귿에 경로 시스템 내 경로 선도자. 그러니 이걸 경로 리더라고 합니다. 경로 선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경로 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로 리더가 있습니다. 경로 리더가 있어가지고 경로 리더가 경로 구성원의 활동을 조정 통제하고 또 경로 구성원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런 걸 유통경로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유통경로 시스템 내 거래관계 유형이 나와 있는데 거래관계 유형을 크게 단속형 거래하고 관계형 거래로 구분합니다. 구분해 주세요.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먼저 단속형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Discrete Transaction이에요. 단속형 거래. 이거 뭐냐면 유통경로 내 거래 당사자들이 글자 그대로 매번 거래할 때마다 미래를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니까 매번 거래할 때마다 어쨌든 간에 뭐예요? 거래마다 최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단속형 거래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속형 거래라고 할 때는 유통경로 내 거래 당사자들이 현재 거래를 통해서 최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경우를 단속형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거래 쌍방 간의 협상이나 교섭과 같은 경쟁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계형 거래는 뭐예요?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장기적인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걸 관계형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거래는 유통경로 내 거래 당사자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로 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경로 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서 장기적인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런 거래. 이게 바로 관계형 거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중에 하나가 디귿에 나와 있는데 그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틀리게 만들어 놓고 틀린 거 그렇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디귿에 보시게 되면 단속형 거래에서는 각 경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책임은 과업을 수행한 해당 경로 구성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해당 경로 구성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그렇지만 관계형 교환에서는 뭐예요? 관계형 교환에서는 또 이제 관계형 교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 거래인데 단속형 거래, 관계형 교환 해가지고 용어를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형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쌍방이 협력을 하잖아요. 또 각자 활동을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업 수행의 책임은 거래 쌍방에게 공동으로 부과된다는 거. 그래서 단속형 거래의 경우에는 그 과업을 수행한 해당 경로 구성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관계형 거래에서는, 관계형 교환에서는 거래 쌍방에게 공동으로 부과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에 경로 구성원들 혹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장기 협력 관계는 뭘 통해서? 단속형 거래보다는 관계형 교환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경로 구성원들 간의 장기 협력 관계는 관계형 교환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장기 협력 관계 또는 관계형 교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로 구성원들 간에 뭐예요? 높은 신뢰와 몰입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 단속형 거래와 관계형 거래 또는 관계형 교환해가지고 두 가지 차이점 꼭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것들은 꼭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통경로의 조직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통경로 조직과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것이 전통적 유통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유통경로는 어떻게 되겠죠? 이게 전통적 경로 해가지고 생산자가 있다고 하면 생산자하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가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에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있지만 뭐요? 도매상이나 소매상은 별다른 관계를 맺고 있질 않아요.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이 경로 구성원에 누구나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자유롭게. 이런 게 전통적 경로 구조입니다. 전통적 유통 경로예요. 그래서 자, 전통적 유통 경로, 옛날 얘기 입장 보시면 됩니다. 도매상이 있지만 도매상은 생산자한테 제품을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소매상이 원하는 팔고, 소매상도 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파는 겁니다. 이런 관계예요. 특별하게 뭐 밀접하게 형성된 그런 관계도 없고 다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전통적 유통 경로. 그래서 거기 기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경로 구성원들이 판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합된 겁니다. 이러한 경로 조직이죠. 그래서 대개 이은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 경로 구성원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마케팅 기능만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 간에는 법적 결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 결속력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의 경로 활동이나 거래 조건은 사전적 계획이 아니라 그때그때 협상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전통적 유통 경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전통적 유통 경로의 특징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하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전통적 경로의 경우에는 경로 구성원들 간의 결속이 약하죠. 공통의 목표는 거의 없습니다. 공통의 목표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경로 구성원들 간의 연결이 매우 느슨합니다. 느슨하기 때문에 경로 구성원들이 진입과 철수가 비교적 쉽다는 거죠. 누구나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소매어 팔어. 나오는 것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디귿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VMS라고 합니다.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의 경우에도 관리형과 그 다음에 계약형과 또 기업형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경로 구성원들 간에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각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강한 겁니다. 이거는 뭔가 경로 리더로부터의 뭔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경로 구성원들 간의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건 계약에 기반을 둔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이건 기업형은 뭐냐? 통합한 겁니다, 그냥. 아예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지만 전통적 경로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끈끈하지 않은 거죠. 별로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히 자, 디귿에 나와 있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VMS와 비교하면 VMS하고 비교하면 효율성과 효과성은 낮습니다. 자, 효율성과 효과성은 떨어져요. 그렇죠? 원래 자, 이걸 구성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전통적 경로의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은 낮지만 유연성은 매우 높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각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네 번째, 경로 구성원들 간의 업무 조정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조정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 유통 경로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전통적 유통 경로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유통 경로가 구성이 됩니다. 이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해가지고 VMS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나름대로 그 중앙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앙이라는 게 뭐 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있잖아요. 중앙. 프랜차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저가 있죠. 본사라고 하는 게 바로 프랜차이저예요. 반면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야 생산자가 바로 이제 중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경로 시스템은 중앙 또는 본부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로 구성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경로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직적 유통 경로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자, 물론 수직적 유통 경로가 있게 되면 동시에 수평적 유통 경로도 있습니다. 그럼 수평적 유통 경로는 뭐냐? HMS라고 그래요. Horizontal
마케팅 시스템 해가지고 HMS라고 하는데 흔히 이게 공생적 유통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계에 있는, 근데 여기 소매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소매상이 있다면 소매상이 다른 소매상이 또 있죠. 다른 소매상과 연계해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또 도매상은 또 다른 도매상과 연계해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같은 수준에 있는, 같은 위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하고 협력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 공생적, 우리가 공생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심비오틱 마케팅이라고 해서 공생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 수평적 유통경로를 공생적 유통경로라고 그래요. 동일한 유통경로 상에서 동일한 유통경로 상에 있는 둘 이상의 기관들이 각기 독자성은 유지하되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이런 유통경로 있습니다. 자, 수직적 유통경로가 있는 반면에 수평적 유통경로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2번 보시게 되면 수직적 유통경로를 도입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자, 경로 구성원들이 왜 협력을 해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 이유예요. 그 이유 뭘까요? 자, 먼저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판매 요청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 프랜차이지가 판매할 물건을 갖다가 프랜차이저가 한꺼번에 구매한다면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구매, 대량 판매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청되고 할 때, 그래서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판매 요청이 있을 때, 또 가격 안정이나 또는 유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 또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때, 또 경쟁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 또 기업의 상품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표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자, 유통경로 내에서 뭔가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할 때도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직적 유통경로의 장단점 나와 있습니다. 수직적 유통경로의 장단점. 장점은 뭘까요? 유통비용이 절감되겠죠.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자원이나 또는 원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혁신적인 기술을 갖다 보유할 가능성이 있고, 자, 높은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구성원들 간에 협력하니까 다른 구성원들이 못 들어오죠.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거. 이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들죠. 자, 경로 리더가 뭔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되죠. 그 수직적인 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시장이나 기술 변화에 민감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나 기술 변화에 민감한 대응은 전통적 유통경로 경우가 제일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곤란하고 또 각 유통 단계에서의 전문화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유통경로의 도입 이유도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장단점도 같이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오실 내용이 자, 수직적 유통경로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어갖고 이제 그 장단점 이런 것도 시험에 좀 자세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 보셔야 되는데, 거기 수직적 유통경로의 유형부터 그 이유 내용은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